세상에서 내 마음처럼 잘 되는 법은 없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울음을 처음 우렁차게 내뱉었을 때 저라고 알았겠습니까? 부모 밑에서 험한 세상에서 아름답게만 살게 될 줄 알았지만 누가 고아로 태어나고 싶었겠다.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다면 절대로 고아로 태어나겠다고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제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선택된 삶은 이렇게 인생의 시작이 돛에 꼬여 있을 줄 알았다면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가 누군지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무난하게 생활을 하며 버텨왔고 성인이 되어 이력서에 하루도 채우지 못한 채로 빵 공장에 들어가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결혼을 해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매우 힘든 삶을 한 번 더 받아들였습니다. 이유는 남편과의 만남이 소유 때문인데 남편이 한 말이 모두 거짓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업을 한다며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안심시키겠다고 했던 남편은 집에서만 노는 일자리 없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또한 함께 살았던 시어머니의 돈은 사라졌습니다. 결혼은 완전히 억울했고 그로 인해 매일 죽을 생각밖에 안 듭니다. 우리 아들이 성공해야 비로소 사업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데 내가 항상 어두운 표정으로 집안을 떠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들이 힘들어해 돈을 벌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 생활비가 꼴랑 200만 원밖에 없어. 그럼에도 내가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마라. 고아처럼 주체 받아주는 은혜도 몰라봤는데 나는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시댁을 탈출하고 도망갈 수 있을지 고민했어.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을까 했어. 언제나 어른들의 기에 눌려 살던 나는 시어머니의 윽박이가 너무 무서웠고 남편이 인상심을 내면 한층 더 아기 같아질 것을 두려워해 망설이고 있었어. 정당한 이혼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생기면 도망칠 희망이 있다면서 돈 한 푼도 모아둔 적이 없어 어디서 먹고 자고 할 수 있겠어? 나는 나름대로 방법을 찾느라 많은 시간이 걸렸어. 그렇게 숨죽이며 기회를 기다리다가요. 엿보다가 아주 충격적인 일들이 줄줄이 저에게 터져왔어요. 그대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백수로 지내는 남편이 어느새 당연시된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반찬을 사는데 돈이 부족해져 결국 빵 공장에서 일하던 것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돈을 벌어오라고 요구했죠. 사실 신혼집이라 할 수 있는 집도 없었고 남편이 직장을 찾지 못해 처음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저를 엄하게 구박했어요. 결혼한다면 빵 공장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르겠어요. 결혼 후 바로 일을 그만두고 나와 함께 시집 온 걸 어찌 이해했을까요? 집에서 놀고 먹을 생각을 해 당장이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올 생각을 해야지.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 집에 돈이 부족한 거 아니냐? 어머님 그분이 처음에 제와 결혼할 때 사업을 하고 있다고 돈을 잘 번다고 돈 걱정시키지 않겠다고 했다는 걸 알고 계시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남편이 사업을 하니까 집에서 내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빵 공장을 지을 것을 그만둘 거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사업을 하는 남편 때문에 내조아이고 아주 핑계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집에서 놀고 먹고 싶었던 게 아니었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조를 하겠다는 말씀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우 답답하고 참을 수가 없어요.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건지 뭔지 생각도 짧아 보여요. 아니, 이런 걸 어떻게 평생 함께 살 것이라고.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결혼까지 한 건지 응휴. 남편 일한 사람은 저에게 언니로 사는 시였는데 매일 그 일병에 걸려 영향받든 말든 신경을 안 썼고 계속해서 사업에 대해 조사하러 다니며 외출만 했어요. 정말 사업이라도 제대로 할 것 같았으면 말 안 하겠는데 항상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1년을 보내고 나니 결심이 들었어요. 아이가 없을 때 이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거든요. 솔직히 남편이랑 같이 생활하는 것도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제게 강요 아니라 강요를 하였거든요. 같이 생활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되는 줄 아셨나요? 내가 져서 유책 배우자가 되면 나한테 돈을 물어주어야 할 테니까 너 참을 수 있어? 솔직히 부부가 함께 자는 것이 어떻게 좋다고 할까 말입니다. 자꾸 거실에서 혼자 자겠다고 강조하는 건데 정신 차려. 너 같은 고아가 지금 나랑 이혼해서 뭘 먹고 살 거냐? 내 인생이라는 이혼의 빨간 줄은 남편이 저를 비웃거나 좋은 말로 할 때 합방을 하자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어도 나타난다. 하지만 저는 차라리 그렇게 이혼당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호적에 이혼이라는 글자가 붙더라도 남편이랑 같이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삶일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답답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그냥 이혼녀가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합방을 3번 요구했지만 2번은 거절당했고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었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요. 왜 세상은 항상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그렇게 피하고 피해왔던 합방 몇 번으로 임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신사실을 숨기고 이혼을 하려고 애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거머리 같은 시댁에서 저를 그렇게 쉽게 놓아줄 리가 없었지요. 이 집에서 그나마 고정적으로 월급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저 하나였으니 임신을 했다고 말하는 순간 집안에서 평생 아이를 볼모로 뼈를 묻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임신서실을 숨겨왔는데 입덧이 시작되고 저는 올라오는 역함을 몇 번이나 헛구역질하게 되었지요. 입덧이 아는 거 정말 참기 힘든 곤욕 같은 거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숨겨지지도 않고 제가 며칠 동안 화장실로 도망치니 시어머니가 아주 밝은 얼굴로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네 배냐. 지금 너 입덧하는 거지. 임신애가 아니에요. 제가 요즘 속도 영 안 좋고 그런 것 아마도 위험에 걸렸을 것 같아요. 머리도 지끈지끈하고 그냥 속이 안 좋은 거예요. 절대 임신 아니에요. 인연이 지금 누굴 속이려고 그래 탁보한 것 같은데 속일 걸 속여라. 내일 당장 눈 뜨자마자 부인까지 같이 가서 검사해보자. 저는 다음 날 눈 뜨자마자 시어머니 손에 질질 끌려서 동네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결국에는 임신이라는 것을 들키게 되었죠. 저는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임신까지 했으니 더 이상은 이 지옥을 탈출할 수 없을 텐데 하는 불안감에 잠도 못 자는 날이 늘어났어요. 임신을 하면 그렇게 졸리다. 저는 잠이라는 것을 잊게 되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시어머니가 저에게 너무나도 잘해주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얘야, 이 팔푼이 같은 자식아. 너, 이 마누라가 임신했는데 계속 집에서 자팅장 놀기만 할 거야? 당장 가서 돈을 벌어와야지. 얘 배가 남산만큼이나 걸리야? 나가서 막 일이라도 뛰어서 돈을 벌어와. 아유 엄마, 왜 안 하던 잔소리라고, 그래? 아이고, 엄마 뭐 잘못 먹었어? 언제는 제가 돈을 벌어오면 되다고 나 하고 싶은 거 알았더니만. 왜 나한테 돈을 벌어오라고 시켜 막내를 뛰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막 일이 쉬운 일이야? 그러다가 내가 다치면 어떡해? 이놈아, 아직도 정신을 제대로 못 차려서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겠냐? 응, 그래도 애벤 사람한테 어떻게 돈을 벌어오라고 시켜? 너는 내가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새끼를 가진 마누라한테. 당장 돈을 벌어 오라고 시킬 수 있어? 나가서 돈을 벌어와. 그렇지 않으면 밥도 안 주고 집에서 확 내쫓을 테니까. 아이고, 엄마야, 진짜 뭐를 잘못 먹었길래. 어이, 당장 어디 취직해서 돈을 벌어 오라고 하는 거야? 내가 잘하는 사람한테라도 일자리라도 부탁을 해놓을 테니까. 그 군소리 말고 가서 일하고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이고 살릴 생각을 해야지.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의 소개로 택배 회사에 취직을 했어. 첫 출근하는 날에도 저에게 궁시렁거리면서 나갔는데 택배 기사가 물건을 받아주고 들어오는 양에 따라 돈도 꽤 벌더라. 나름 괜찮은 직업인 것 같았어. 처음에는 아주 힘들어서 죽겠다고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다니던 남편도 달쯤 지나니 제가 적응한 것 같은지
군소리 없이 일을 하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빵 공장에서 드디어 퇴사할 수 있었어요. 임신해서 갑자기 삶이 바뀌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죠.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에는 실감이 나네요. 배를 보니 자연스럽게 내가 실감이 나네요. 이제 내 입도 똑단바지인데 뭐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야. 갑자기 문득 생각나는 음식들을 말하셔도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뱃속 아이가 먹고 싶어 해서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당기는 음식이 있으면 바로 말해줘요. 맨날 그렇게 구박만 하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신을 내서 나를 대접해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슨 말을 해도 될지 모를 정도로 어리벙벙했어요. 가득했었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가 저를 왕비 대접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혼생활 1년 동안 박이란 구박은 다 하더니 임신 하나 했다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만큼 어머니가 손주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다고 하더라고요. 자나깨나 손주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었던 어머니의 손정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내가 말이다. 아처놈 새끼 다 낳았고 그 뒤로는 애가 들어서지 않더라니 아이 나와서도 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는데 하나 낳고 끝나버려서 얼마나 아쉬웠는지 그게 내 인생에서 한이나 다름없었다. 자식이 많아야 그만큼 가정도 화목한 법인데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며느리는 힘 닿는 대로 아이를 낳아라 알겠니? 시어머니는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 것도 아닌데 저에게 둘째, 셋째가 생길 때마다 낳으라고 강요한 게 아니라 강요였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식으로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날 구박만 받다가 임신 기간 중에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대접을 받으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임신을 하나 해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평생 임신을 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게다가 우리 시어머니가 한 번 더 뽀송이 버려도 제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었기에 파란색 옷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해 그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 아닌가요? 아이고, 한 방에 이해를 했어요. 이렇게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잘했다. 나의 며느리가 된 이후 정말 답답한 일들의 연속이라고요. 생각했는데 한 번에 아들과 손주까지 안아주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생각했다. 매일 내 옆에 와서 기분을 살펴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갑을 열어서 모두 다 챙겨주시고 사주시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매일같이 예쁘다, 잘했다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보다 더 알뜰하게 저를 챙겨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가 친정이 없어서 비교할 대상이 없었지만 그래도 친정 엄마가 있었다면 딱 이렇게 해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차가운 시어머니에게도 인류애가 있긴 있고 이렇게만 지내다 보면 이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직장이 생겨서 돈을 따랑따랑 키워오지 마 시어머니는 잔소리 구박 하나 없이 잘 해주시는데 게다가 생활까지 편했으니 너무나 좋았죠. 출산한 뒤에도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벌써 맏아들이 다 자랐는데 나의 몸 풀려주어 나의 기운 하나는 매우 기가 막히도록 풀어주리라. 내가 학년에는 다이 마사지 하나도 매우 기가 막히게 했답니다. 우리 며느리가 몸이 아파하니 내 따위는 전부 풀어주겠으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시되 알겠죠. 힘들게 아이를 출산한 뒤에도 시어머니는 친정이 없는 나에게 친정 엄마가 되어서 주시느라고 하셨고 덕분에 몸조리 잘하고 관리도 잘 받아서 오히려 둘째를 낳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쉽게 둘째가 들어오지 않았죠. 첫째 아들을 키우느라 바쁘게 했고 남편이 일하느라 밤에는 광고를 차려야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둘째를 가지는 것을 미루게 되었었던 것이라. 첫째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임신 후에 우리 시어머니가 다시 극진히 대접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어머나, 세상에 둘째를 낳았다고. 아이, 너네 집 오랜 시간 둘째 소식이 없었는데 나는 내가 아이 하나 더 낳았다고 알고 기분이 상할 뻔했다고 생각했어요. 의외로 참 잘했다. 셋째는 연연하게 키우는 게 언제나 적응이 안 되는 법이라던데.
이번에는 또 어떤 듬직한 놈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는구나. 처음에는 아이를 가졌다며 입덧하는 내 옆에서 등을 두들기도 하고 손발이 저리고 힘들다고 할 때 찾아와 주며 알뜰하게 살펴주셨어요. 그러나 둘째 아이의 성별이 이번엔 날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우리 다큐먼트 URL 앞으로도 건강하게 임신과 출산을 이루기 바라며 응원합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롤러코스터처럼 변덕스러워졌어요. 그 이후로는 인생의 내리막길이 시작되었죠.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 잔소리가 생기긴 했지만 신혼 때처럼 쟤를 구박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둘째 아이가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대역죄인 취급하셨어요. 딸아니 뱃속에 있는 그 쥐똥만한 것이 딸이라니. 아이고,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것을 낳게 되었네. 돈과 시간을 낭비해가며 낳는 게 고작 딸이라는 소리야. 내가 왠지 간밤에 꿈에서 혼란스러웠던 것도 맞아. 이딴 소식이 들리니까 으쌰. 최소한 딸년인가 봐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뱃속의 아이에게는 그런 말은 아니겠죠? 아들만 낳겠다고 하는 것도 선택사항이 아니고 아이의 성별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신은 아들인데 첫째는 아들을 낳았으니 둘째는 딸을 키우는 즐거움을 맛보고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어머님께서 아직 딸을 키워보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들과는 다르게 딸은 안기는 맛도 다르다더라고요. 뽀대지대로 납니다. 도대체 둘째가 낳을 생각이 있었다면 그 물건들을 버리지 않고 내버려 두어야 해요. 중고 제품들이 많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낡아서 버린 물건들을 어디서 흐뭇해할까요? 어머님, 어제 버린 것도 아니고 몇 년 전에 쓸모 없어져서 버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딸은 정말 귀엽고 아기가 많아서요. 어머님도 마음을 열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어디서 약 팔아서 많은 망할지 알아?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내 목소리는 결코 열리지 않을 거야. 어머님, 어딜 가도 공짜로 받아온다 해도 저는 저 하나 두 딸녀들에게는 결코 돈을 쓰지 않아요. 아들이 열심히 일하며 번 돈으로 아들 하나를 잘 키우면 충분하죠. 왜 둘 다 임신하면 머리가 아프겠어요? 으휴, 답답하네요. 왜 어머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서운합니다. 아들을 가진 때와는 너무도 다르잖아요. 저에겐 둘 다 값진 자녀인데 어머님께서는 왜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은 지금까지 편안하게 지냈으니까 제 말에 이렇게 토를 내뿜고 앉으시는 거죠. 제가 손자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손녀나 딸 같은 걸 원한 건 아니에요. 집에 여자가 많으면 바람이 부는 거죠. 당신이 그런 걸 몰라서 그러는 거겠죠. 집안엔 여자들이 충분한데 왜 딸들만 또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아직 제 운수가 없어서 그렇겠죠? 가지고 저에게는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은 자식이에요. 저에게는 소중한 자식이라고 아이 어머님 말대로라면 이제라도 뭐 제 뱃속의 딸을 포기하라는 건가요? 절대로 그렇게는 못해요. 나와서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제가 고아원 출신인데 그곳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곳인지 잘 아는데 어머님, 그냥 예쁘게 품어주세요. 원래 딸년들은 말이다. 지엠이 팔자, 고스란히 닮아가는 법이야. 팔자라는 게 왜 있는 거겠냐? 걔도 그냥 나와서 버리든지 해라. 거원 가서 살면 밥 주고 재워주고 옷도 주고 얼마나 좋냐? 거기서 힘들게 살았다는 거야? 말로 배부른 소리지. 길바닥에 내 아는 것보다 힘들겠어? 거하원에 갖다 주면 진생지가 알아서 잘 살겠지 않겠냐?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황당했어요. 어떻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뱃속에 아이들에게 고아원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지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혼한 후 볼머니의 말을 들은 적이 있지만 시어머님 앞에서 큰 소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날은 처음으로 시어머님에게 말을 걸었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아직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는 어머니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얘기잖아요. 저는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닌데 고아원에 내려보내는 것 같은데요. 제 팔자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데 어머님은 처음 손자를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으세요? 아니, 이 아이가 미쳤나 봐요. 어디서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며 난리야. 아, 내가 무슨 잘린 말을 한 거였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고 다른 진의 대들기를 따르는 게 도리인 걸로 알아야죠. 왜 너는 자기 인생이 부끄럽다고 그래? 어느 쪽에 쳐나가라고요? 말이 그렇게 실냐? 아니라고. 그러면 애초에 차라고 서 있는데 누가 저런 식으로 살렸냐? 이런 집에 시집와서 이런 취급 받고 사는 게 부끄럽습니다. 저도 제 팔자가 이래 줄 알았나요? 훨씬 나은 삶을 살 줄 알았죠. 이런 집에 시집와서 평생을 구박만 받고 고아로 조롱당하고 아이를 낳는데도 복부부터 차별받으며 키우게 되는 줄 알았냐고. 뭐가 어째냐. 아니, 인연이 미쳤어. 어쩌면서 감히 그런 말을 해. 그렇게 팔자가 좋은 소리 하는 생각이면 나가서 돈을 벌어와. 우리 아들이 혼자 일해와서 온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참 애처롭게 죽겠네. 너 같은 것도 마누라라고 입까지 챙겨야 하는데. 아, 이젠 난 여기서 그 딸까지 챙기느라 속이 뒤집힌다. 어머니도 여자분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상해요. 짝이 없네요. 어머니 말로 정신 차리세요. 나중에 어머니를 모셔와서 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제게 구박을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기분이 엉망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셨고 어버버하고 계셨어요. 그날은 매우 싸웠는데 한 번 들고 나니까 두 번째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도 모든 말을 했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했고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고 모든 말을 하면서 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약간의 구박 속에서 어머님께서 그리고 제가 열심히 대응하면서 임신 기간을 보냈고 두 사랑스러운 아이를 출산했어요. 정말 너무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병원 간호사들도 모두 우리 딸이 가장 아름답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 겁니다. 정도였어요. 커다란 눈동자와 아직은 작지만 둥글고 예쁜 코까지 섬세하게 자리를 잡고 자는 그의 얼굴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들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녀가 내 어깨에 고개를 푹 기대면서 힘을 빼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루 종일 그녀를 바라보며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예쁘다 칭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우리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그렇게 말했었더라고요. 이상하게도 얼굴의 반반한 모습에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데 혹시 다른 남자들에게 쓰일 수 있을까요? 정말 순진하게도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다 당황하고 아무 말도 못하던데요. 나 또한 당황스러웠어요. 마치 남성을 유혹하는 여자처럼 말을 하며 그들이 어리둥절해하는 것을 목격했던 것 같았어요. 어디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건지 몰라요. 더구나 저는 꽃뱀이 아니라 남자들을 꼬시는 행동을 한 적이 없으니까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건가요? 정말 화가 나서 말이죠. 어머니께서 왜 계속 그런 말씨를 하시는 건가요? 제게 애를 낳으면서 고생했다고 칭찬해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우리 딸이 예쁘다고 칭찬해주는데 남자들에게 괜히 꼬이게 만들어서 기가 차지 않나요? 아무 때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너희 둘이 아이를 챙긴다고 우리가 촉박하게 사는 건 아니더라도 씁쓸한 일이 생긴다면 봄이 가서 어린이들이 집에서 혼자 있어도 되나요?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얘긴 왜 나오나요? 이해가 안 가는군요. 현명한 분위기를 유지하셨으면 합니다. 사위를 받으면 너도 기쁠 거 아닐까? 얼굴 트림이라 돈이 많은 남자를 찾아보는지 어떻게 알아. 원래 어린이집은 혼자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언제 안 챙겼어요. 어제 진통 오는 와중에도 아이에게 인사하고 간식까지 다 챙겨주고 나왔는데. 그리고 어차피 어머님이 이제 가실 거잖아요. 하나뿐인 장주를 챙겨야 해서 남은 했는데. 일이 바빠서 와보지도 않고 저도 서러워요. 누가 그러길래 코아로 태어나라고 했어? 아니, 이럴 때 친정 부모라도 있었으면
내가 혼자 왜 이렇게 출산할 일도 없었겠지네. 부모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을 왜 내 탓이야? 챙겨줄 수 없게 아주. 그냥 애를 낳은 게 유세지 고적 딸린 낳아놓고서 너 어디 큰 소리를 바락바락 치고 앉아. 했어. 여기 사람들이 죄다 너한테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니 진짠. 줄 알지? 너 적당히 해라. 저는 시어머니가 간 다음에 한참을 울었고 이 소란의 다들은 간호사가 와서 위로를 해줄 지경이었어요. 다들 하나같이 속게 말은 못하고 저한테 힘드시겠어요 하면서 등을 토닥토닥 해주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제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까먹었다니까 마음이 너무 울적해서 정작 가족에서 받은 축하가 없다는 게 참 을세네요. 게다가 아이가 둘인데 우리 남편 그놈은 택배이사. 아이들한테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건지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는데 뻔히 둘째 딸인 걸 보고도 못 본 척 하더라고요. 본인 택배이사 아이 떠안기 싫다고요. 우리 애 한 번은 안 안아주는데 이게 정말 아빠인가 싶은 생각이에요. 매일 밤에 꼭 남편에게도 언성을 높여서 말씀했어요. 주말에는 택배 일을 쉬지 않고 있으니까. 주말까지 일 시킬 만큼의 업무도 없는데 어디를 자꾸 그렇게 나가는 건지요. 우리 첫째 아이랑 노는 것도 하고 그런 게 좀 더 좋겠어요. 우리 첫째 아이가 벌써 5살인데 아빠랑 공원에서 뛰어놀아야 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다른 집들은 주말에 아빠랑 놀러 다니는데 우리 아이만 맨날 우울해 있잖아요. 그래도 듣기는 하나요. 많이 양보했지만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집으로 의료보험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글쎄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날아온 게 아닌가요? 그 말은 사대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다름없잖아요. 저는 갑자기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택배 회사에 잘 다니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다가 매일 출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일을 나누면 2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제게도 말해주세요. 내 얼굴에 그렇게 티가 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둘째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지 뭐니 평생 공부만 하고 외우다가 의사가 되어 바쁘게 사는데 집에도 잘못 들어오더니 만난 연애는 언제 한 건지 알 수 없고 결혼을 하겠다는 그런 경사가 어디 있을까요? 어머나, 도련님이 결혼을 하셨대요. 그런데 한 번도 없던 만남은 언제 하셨나요? 어머님, 정말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어떤 며느리를 데리고 올지 기대돼요. 이제 손주도 생기게 되었으니 우리 둘째도 결혼하게 됐으니 제 걱정거리가 사라진 기분이에요. 게다가 우리 둘째는 자세히 말은 안 하지만 여자 집안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군요. 그럼 같은 병원에서 아니면요. 당당하게 받았어요. 아이가 둘인데 상의도 없이 직장을 그만둔 남편의 잘못이 컸으니까요. 아이 내가 직장 그만둔 거 어떻게 알았어? 혹시 회사에서 너한테 전화라도 한 거야? 아니, 그런 사실을 왜 제자한테 알리고 그러는 건지? 아, 열받네. 진짜 회사에서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당신이 퇴직했다는 사실을 왜 알려줘? 당신이 뭐 학생도 아니고 내가 당신 엄마도 아닌데 집으로 의료보험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로 날아왔다. 그 말은 당신이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다는 소리 아니겠어?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의료보험을 생각 못했네. 아, 그거만 아니었으면 완벽했는데. 아이 아무튼 일 알아보고 있으니까 끊어. 내가 알아서 직장을 알아보고 취직할 거니까 너는 그냥 집에서 애나 키우고. 당신에게 취직하라는 소리는 없어. 알겠어. 그러니까 왜 퇴사했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줘야 해. 나는 부인이고 내가 퇴사했다는 사실을 몰라서는 안 돼. 혹시 회사에서 사고를 치거나 해고 당한 건 아닌가? 아니라면 솔직하게 말해줘. 하지만 남편이 전화를 끊고 대답하지 않으면서 무시한다면 그것도 문제야. 수차례 전화를 걸었는데 계속 받지 않고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는 안내 멘트가 나왔어. 당연히 일하는 척을 해야 했지? 남편은 그날 저녁부터 회사에서 오는 척하면서 시어머니에게서 숨기고 있었어.
언제까지 어머님에게 직장을 그만뒀다는 걸 숨길 생각이야? 내가 정말 취직을 찾아보고 있는 건가? 나는 이야기를 하러 갔는데 도련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웠어요. 보통 아이를 얻고 나서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 도련님도 동의해야 하는데 도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도 나는 도련님이 바쁘고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남편과 나는 도련님과 예비 신부에게 결혼 축하의 말을 전하고 파티는 따뜻하게 잘 마무리되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도련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물어볼 사람이 형수밖에 없어서요. 형수님은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하셨나요? 라며요. 진짜 이제는 너무 피곤해서 미치겠어요. 결혼 준비하면 싸울 일도 많긴 하지. 그래도 서로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그만큼 힘들어도 괜찮을 거예요. 준비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도련님이 딱히 원하는 게 없다면 그냥 동서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하다간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예비 신부와 우리 엄마와 짝꿍이 맞아도 글 잘 맞는지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지 않고 드레스는 수입산을 입는다. 제 의견은 듣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난리를 치고 있다니까요. 때로는 이렇게 되기도 했었어요. 대체 어떻게 준비했겠어요? 마치 진절머리가 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결혼할 때는 친정에서 거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 주셔서 시어머니가 끼어들어서 이렇게라도 해라 저렇게라도 해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동생은 시어머니랑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누며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련님 얼굴 표정이 안 좋고 요즘 피곤해 보이시는 걸 보면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7개월이 지났지만 형제자매 혜택으로 어린이집에 진입할 수 있었어요. 그 어린이들을 맡기고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또 다른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날의 일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인생을 다시 한번 바꾸게 된 기회였어요. 식당 주인들은 참 좋은 분들이었고 저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시며 제 시간을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일했어요. 어느 날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오셨다는 소리에 주문을 받으러 갔을 때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순간 돌아다 보는데 우리 남편인 것 같은데 눈을 몇 번 비벼도 그 여자와 함께 온다고요. 돈을 벌어오지 않고 여자와 연애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남편의 불륜 현장을 우연히 제 눈으로 확인하게 되다니 그것만큼 운명적인 사건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 테이블이 제가 주문을 받는 곳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떨리면서 다가갔어요. 가까이 다가가니까 두 사람의 달콤한 대화가 들렸어요. 아주 가까이 안 들어도 되더라고요. 내가 여기 정말 좋아하는 음식점인데 백반집이라서 나랑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여기 음식 한번 맛보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 자기야, 여기 진짜 맛집이야. 우리 부모님이 자주 오시는 곳인데 나도 따라왔다가 홀딱 반해버렸지 뭐야. 그래, 아이 근데 위치가 좀 아니라 우리 집 근처라서 좀 쫄리긴 하는데 맛집이라니. 궁금하기는 해. 우리 자기가 항상 맛있는 것만 먹고 다니다 보니 입맛이 까다로워졌어요. 아, 그럼 자기가 맛있는 백반집이라고 하니까 아니면 일반 음식점이라면 더 다양한 메뉴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기대돼요. 맛집이라고 내가 일하는지도 모르고 찾아온다면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같아요. 어떻게 그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지 천하태평한 몹쓸놈 같아요. 내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막야 짐승 새끼조차 자신의 좋은 품성을 버리지는 않고 이런 짓은 안 한다는 걸 알아? 제가 떨면서 식사하러 온 손님 커플에게 욕을 한다면 직원들도 다 놀라서 바라보고 우리 남편은 제가 죽은 사자와 마주한 것처럼 날 바라봤다고 합니다. 적당히 참을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만 다니면 어떻게든 지내겠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고 견딜 수 있게 힘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런 행동으로는 안 돼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는 궁금한 마음을 품었죠. 곧장 동서가 해온 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의도적으로 티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집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리고 먼저 설레임을 표하며 제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 글쎄, 들째 며느리가 해온 집이 어떤 집인지 알아? 무려 30억짜리 집이라는데? 30억짜리 집이라면 가보기로 했는데 진짜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 둘째들 이제 다 폈다. 30억짜리 집을 어떻게 혼수로 해오느냐? 아, 예비 동서가 해온 집이 무려 30억짜리라고. 아니, 아무리 의사랑 결혼을 해도 30억짜리 집을 톡톡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팔 잡혔다는 소리를 하지. 이제 결혼식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함께 축하해주세요. 왜 조용히 해야 하나? 너 완전 미친 놈인가? 이러니까 새파랗게 어린 년이랑 놀라는구나. 모든 사람들 시선이 제 몰리니까란다. 남편 녀석이 놀랐나 보네. 상간녀 손을 쭉 잡았다 하더라. 제가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더니 사장님 부부가 제한테 오늘 한 만큼만 받고 그냥 들어가서 쉬라 하였다. 그래도 저는 집으로 바로 돌아가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긴 어려워서 놀이터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다가 소주 한 병 마시고 편의점 앞에서 원샷을 때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 놈은 당당히 앉아 있는 것이었다. 야, 술도 취한 상태였고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물어보았다. 언제부터 불륜을 저지른 거냐? 도대체 언제부터 그래왔니? 신혼유행은 어디로 갔을까? 나는 그동안들이 없어서 모르겠네. 준비는 잘했어. 결혼식은 호텔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말이야. 호텔 음식이 맛있겠지? 아유, 정말 기대된다. 제가 일부러 모르는 척을 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도련님께 대중사정이 다 듣기는 했다지만 제가 굳이 그 자리에서 아는 척을 해봐야 뭐가 좋겠어요. 동서한테 굳이 아는 척을 해봐야 뒤로 동서 흉을 봤다는 이야기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시치미를 뚝대고 있었는데 동서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틱틱거리는 거예요. 형님, 애를 갖고 살 얼마나 지셨어요? 요즘은 선물들도 다이어트 한다고 하던데 형님은 그런 거 신경 한 번 안 쓰셨나 봐. 아, 형님이 이사했다고 들었는데 조리원에요. 인연이 정말 있나 봐. 지금 내가 내 손주랑 집을 나가겠다는 거야? 내가 나가면 우리 집안 생계는 누가 책임지고 있을 거야? 왜 뺨을 때리세요? 뭐가 그렇게 해서 재빨려치는 건데요? 망할 놈이 불륜을 저지른 거겠지만 그럼 아 그렇겠구나 하고 넘기면 될 거야. 왜 나를 치냐고.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요즘 만나는 여자 엄청 부잣집 딸이야. 외동딸이래. 그 여자랑 헤어진다 해도 더 나을 것도 없어. 우리 집은 완전 팔자 피는 거라니까. 아이들은 더 나오면 장땡 아냐. 엄마가 좋아하는 아들로만 나오니까 지금 그 여자한테 푹 빠져 있어. 그러니까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저런 거지 같은 팔자 가지냐고 내다버려. 부잣집 딸 곁으로 오신다고 내가 얼마나 공사를 열심히 쳤는데 남편이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망연자실했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갑자기 현관문에서 띵동 소리가 들려오더니 만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죠. 순간 집안에 정적이 흘렀고 시어머니가 누구세요 하고 나가니까 노부부가 서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나이가 한 70대로 보이는 사람들이었는데 들어오자마자 제 얼굴을 보더니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저는 당황스러웠죠. 처음 보는 사람들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리니까 뭐냐 이 시간에 갑자기 찾아와서는 무릎을 딱 그리실고 나 하는 사람이야. 뭘 했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식 농사를 피웠다고 어떻게 사람 세상이 그런 일을 알 수 있겠어요. 그 말이지만 내가 실수했단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안해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오는 것은 참일세요. 사실은 우리 식당에는 그 상간녀가 자주 오시던답니다. 사실은 상현의 부모님이 자주 오시던 거예요. 상간년이란 사람들의 집이 부자집이라 그랬죠. 건물 주인으로 나니까요. 그래서
사장님 부부께서 상간녀네 집에 대해 이야기를 전하라고 부탁해 주셨어요. 사장님 부부께서는 원래 상간녀의 행실이 별로였다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 식당에 와서 건물주의 딸이라고 갑질을 하고 공사로 밥 먹고 간 적도 있는데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노부모님은 사장님께 사과하고 돈을 내고 가셨던 것 같아요. 우리 딸을 더 이상 봐줄 수 없다고 생각한 노부모님은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아이랑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살든가 말든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이렇게 말하니 영어를 모르는 시부모님께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제가 많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길래 얼굴을 찌푸려 보며 날 많이 쳐다보셨어요. 그래서 사건에 대한 전말을 전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말야 앞뒤를 구별하지 못하고 씹어 먹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동서 집안은 풍족하기만 하다고 이렇게 자랑 부리며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 동서와 도련님이 만난 것은 헌팅 포차에서 만난 거였다며 거기서 연락처를 주고받다가 연애하다가 동서가 도련님이 의사라는 말에 놀랐었는데 2번에 걸쳐 해탈하여 뒷골목으로 철거하였다고 했어요. 아니라고요, 형님. 헌팅 포차에서 만난 후 호텔에서 만난 것이 중요한지라고 약점을 찔러들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입을 열고 계셔요. 금이야, 오기야, 20년 넘게 귀여운 딸에게 주어야지. 그걸 파양하신다고 그러세요. 제가 앞으로 희원이랑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어차피 이 여자랑은 이혼하려고 했었다고요. 단지 순서가 조금 꼬인 것뿐이지 절대로 상처를 주려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원래 저희 사이 안 좋았다고요? 노부부는 남편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시선조차 주지 않고 무시했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저와 남편을 번갈아가며 보고 있었죠.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군요. 이 나이를 먹고 싸운 게 돈밖에 없어서 참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새의 마음을 보상할 만큼 충분한 맥을 주고 싶습니다. 새 마음에 상처를 입혀서 미안합니다. 돈으로 주시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 번요.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은 나도 몰랐는데 어쨌든 동서가 이미 우리 시댁의 허풍이라는 모습을 다 드러냈으니 이도저도 못하게 되었어. 그래서 도련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도와줄 것을 부탁하며 난리를 쳤거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둘째가 소액 대출까지 받아오며 둘째 며느리 사치를 돕다니. 너는 이 사실을 언제 알았어? 제가 조리원을 하던 때죠. 어머님이 동서랑 짝짝꿍 맞추고 호텔에서 결혼을 했을 때 수입 드레스를 입을 때면 도련님이 매일 같이 전화해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그런 일을 몰라서 그랬어? 다행히도 이사를 가기 위해 이미 집을 계약해둔 상태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고물을 팔며 분양권을 얻게 되어서 더 좋은 동네에서 좋은 위치에 집을 얻게 되었어요. 상간녀가 뒤늦게 찾아왔습니다. 노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있어요. 아빠,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말 잘 들을 테니 어떻게 내게 파양을 선언하실 것인가요?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 살 것인가요?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남자랑도 끝낼게요. 2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 정신 차려서 살 것입니다. 한 번만 부디 용서해 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요. 나를 좋아한다고, 나랑 연애하고 싶다고. 살면서 졸졸 쫓아다닐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젠 파양이 무슨 뜻인지 알지요? 나를 떠날 생각이라도 했어 알지요? 너만 피해자인 척하지 말아요. 나도 이제 미치겠어요. 너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 되었어요. 책임을 져요. 그 식당에만 가자고 했지 않았어도 이런 일이 벌어질 리는 없었습니다. 마누라가 어디에서 일하는지도 모르는데 같이 들어간 주제도 아닌데 나한테 모든 것을 떠넘기겠다는 거야? 양심 좀 가져. 나는 미혼이라고 해서 잘못이 더 큰 거 아니니? 누구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고? 제대로 된 건 나인데 이런 것들이 뭘 잘했다고 아이 바람 좀 피우는 놈들이 어째서 그렇게 당당해서 서로를 물어뜯으면서 싸우고 있는 거야?
제일 피해를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기와 엄마인데 여자한테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난동을 부리냐? 정신이 없는 놈들이니까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앉아있지? 돈을 우리한테 주어야지. 왜 며느리한테 주냐고? 아이가 우리 집에서 떠날 수 없는 아이라니까. 친정이 있어 뭐가 있어? 과연 주제를 떠나서 이 아이 둘이나 같이 데리고 내가 나가서 살면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너에게 대답할 만한 억만 원을 줄 거라고 생각해? 집을 사는데 필요한 돈을 위해 나중에 이혼할 것 같아. 이 3천만 원 정도 되니까 그 돈으로 급한 상황을 해결하고 살아보자. 이 집의 어른인 것 같은 사람도 정말 엉망이야. 이렇게 자리에서 어떻게 버텨서 살았는지 정말 대단하다. 말할 수 없어. 정말 황당해. 이 집의 가족들은 아니야. 정말 예의가 없어서 너무 창피해. 자기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돈을 가져간다니까 거침없이 얘기하는 것도 정신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이야. 돈만 있으면 뭐라고. 요즘에 어떻게 정신병원을 그러냐. 지금 나를 정신병자라고 하는 거야?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정말 아무래도 힘들구먼. 어쨌든 희연아, 너 오늘부터 당장 짐을 싸서 나가는 건 괜찮은데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현재 세대역이 정신이 없고 시끄럽기 때문에 나중에 진정되면 다시 이야기하기로 합의합시다.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다가 노부부가 함께 진정을 했을 때 나중에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희원이가 그와 헤어지겠다고 말했으니 잘 정리해서 앞으로는 원활하게 지내보도록 하죠. 나도 당신에게 마음을 쏟아부며 노력할게요. 마침내 취직도 하고 상가녀의 재산만 노리고 있다가 파산당한다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소리에 바로 태도를 바꾸는데 역겹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여주면 그들은 사람답지 않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왜 내가 너와 함께 살아야 하나? 너와 이혼할 거야. 협의 없이 이혼할 경우 소송할 거야. 그러면 너희는 나에게 위자료도 내야 할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받아내겠어. 오갈 곳이 없었지만 나는 그 집에 한시라도 있고 싶지 않아서 아이 둘을 데리고 무작정 나왔어요. 아이들을 모텔로 데리고 가자니 참 그렇더라고요. 식당 주변에 모텔이 많아서 서성이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저를 발견하시고 불러야겠죠. 그 한순간에 집에서 있었던 일 다 말하고 무작정 아이들을 데리고 가출했다고 하니까 난감해 하시더니 본인 집으로 같이 가자고 하시더군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사장님, 내 집에서 아이들을 함께 돌봐주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쉬고 있는데 노부모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사장님이 연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게 보상을 해주고 싶다고 하시는데 제가 울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동안 그 집에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고해요. 그래서 시댁에서 무시를 엄청나게 당했어요. 저는 무시받지 않을 만큼 돈을 받고 싶어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번이 한탕 할 기회라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니까 알아요. 하지만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잘 살아보고 싶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우리라고 해서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이 없어서 불쌍한 아이 한 명을 입양했어요. 아이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평생을 기르는 자식이나 다름이 없는데 참으로 인생이 후회스럽네요. 세댁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큰 금액에 놀랐고 양심상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그 거절을 무시하시고 평생 주지는 못하지만 몇 달간은 지원해 주시겠다고 건물이 있는 월세를 모아서 뭐 해나갈 건지 물으며 쿨하게 입금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도움을 거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록 저는 고할 가족인 없었지만 주변에서 참 많은 도움을 받으며 홀로 서기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가끔 설치는 이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연락하겠지만 여기가 어디인지 찾아오지는 않겠죠. 아마 주민등록을 열람도 못하게 해놔서 못 찾아올 것 같아요.
찾아와도 경찰을 부르면 된다고 배포하셔서 생각 중이고요. 시작이 어려워서 그렇지만 용기를 내면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마 우리 아이들이 저만 바라보고 있으니 그러겠죠? 앞으로 더 꿋꿋하게 살아보려고요. 늘 항상 버림받고 살아온 한 여자의 긴 인생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